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약과 그 병원의 어떤 그 현재 시스템의 건강을 이제 그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건강 관리가 여러분들의 어떤 수면과 또는 그 많은 어떤 활동에 큰 도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실제 그 우리의 갖고 있는 건강 시스템은 약과 어떤 진단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그 세포 단계에서 그 세포가 실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질병이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사실 자연치유라고 하는 많은 이런 이론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이런 그 시스템이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리고 그런 과학적인 어떤 활동들이 실제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을 단지 추상적이고 대체의학적이고 어떤 베일에 가려진 어떤 기적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단계가 아니고, 실제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고, 다만 여러분들이 그게 안 일어나는 경우에 이제 그 병에 걸리게 되고 수명이 단축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서 치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병 발생의 원인은 이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화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약국 갈 때 한 20년 전에는 그때는 이제 약국도 진료기관이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오면 이제 병원에 가서 1차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치유가 안 된다. 병명이 뭐냐 물어보면 신경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성 두통, 신경성 위염, 이런 신경성 방광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신경성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 자체를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지만, 신경성이라는 게 실제 화병인데 스트레스로 오는 병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병을 만드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세포 단계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가 나면, 짜증이 나면, 그리고 억울하거나 고민이 많고, 또 공포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순간 몸은 굉장히 솔직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스님들이나 이제 성직자들이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공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 웬만한 거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스트레스로 병을 얻어서 일찍 또 사망하는 이런 성직자나 스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세포에게 위협을 주는 모든 이런 정신적인 그런 이런 충격들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위협을 준다는 거죠. 위협을. 어떤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들을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 활성산소가 어떻게 생기는가가 밝혀졌어요. 하여튼 고민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고 분노, 공포 이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백혈구 중에서, 사실 이 백혈구가 우리 몸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백혈구는 면역세포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 이 백혈구가 염증을 만들어요. 또 암도 만들어요. 이게 백혈구의 양면성이에요.
그 백혈구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백혈구 중에서 이 과립구라고 하는 백혈구가 있어요. 이 과립구라고 하는 백혈구는 그래놀로사이트라는 그런 영어명을 가지고 있는데 뉴트로필이라고 그러는데 호중구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 과립구가 원래 자기의 본분이 뭐냐면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이 세균을 죽이는 이 과립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나요. 스트레스를 세균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와 이 면역계가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복잡하고 뭐 논리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스트레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세균이 들어온 곳으로 간주를 해요. 인간이 문명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한 지가 많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 몇천 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문명 생활 하기 전에 이제 신석기, 구석기, 뭐 동굴 시대에 있는데 그 동굴 시대까지 들어가면 한 50만 년 전쯤 돼요. 근데 그때는 50만 년 전에는 인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게 없었어요. 뭐 사회생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때의 스트레스는 추위와 배고픔,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추위와 배고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냥을 하거나 집을 짓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사냥을 하거나 집을 짓는 과정에서 상처가 많이 납니다. 상처가 많이 나다 보면은 그 공기 중이나 아니면 이제 그 사냥을 할 때 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자연계의 어떤 생물들에 의해서 감염이 되죠. 그때 감염됐을 때 들어오는 균들을 세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면역세포들은 스트레스, 추위와 어떤 배고픔, 그 다음에 세균, 이 세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현대인들에게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최근에 2, 3천 년 전부터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세균이 들어오는 것으로 오인을 하는 거예요. 오인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과립구 수치가 쫙 올라가요. 근데 실제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세균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뭐 심지어 뭐 세균 숫자가 100조 정도 된다. 100조. 우리 인간의 세포는 기껏 해봤자 1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균 숫자가 100조 정도 되니까 10배잖아요. 10배 정도 되는 세균이 우리 몸에 살고 있다. 그런 같이 살고 있는 세균을 우리가 공생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균들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한 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균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다 거의 99.9%가 껍질에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식물로 말하면 껍질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상피라고 하죠. 표피부에 살고, 상피에 살고 있어요. 이 상피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맨 위에 있는 거를 상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막상피, 뭐 장상피, 그 다음에 간상피, 그렇죠? 유방상피, 갑상선 상피, 뭐 폐상피. 근데 이런 상피들을 딱 들어보고 빅데이터에다 돌려보면 우리가 상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머릿속에 떠올리는 단어가, 빅데이터 돌려보니까 최근에는 상피 하니까 뭐가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의료인들한테 돌려보니까 상피 하니까 암이 제일 많이 나오고. 왜? 상피암이라고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나요? 네. 암의 90%는 다 상피암이에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다 상피암입니다. 그 다음에 염증이에요. 상피의 염증, 점막 염증. 이게 돌려보면 암과 염증이 상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암과 염증은 상피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상피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세균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세균이 암과 염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응? 그런데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세균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게 뭐예요? 항생제를 많이 썼죠. 항생제, 항균제를 많이 써서 염증을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염증이나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바이러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도 암의 염증이 될 수 있어서 항바이러스제, 항균제, 항생제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20, 30년 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게 항암제와 비슷하게 항염제 뭐 이렇게 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거죠. 우리 몸에 세균이 없다면, 만일에 100조 정도의 세균이 없다면 과연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봤더니, 물론 이건 가정입니다만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얼마 못 산다는 게 기준이 뭐냐면 몇 년 살지도 못한다. 왜냐면 세균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무슨 일을 하면? 일단 세균이 있음으로써 우리 몸에는 면역계가 유지해요. 우리가 북한이 없으면 남한은 이런 국방력이 있을 필요가 없죠. 네? 북한이 있기 때문에 남한이 국방력이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도 가고 또 무기도 사고 그런 나라를 지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뭔가 이 면역세포들을 긴장시키고 면역세포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선과 악이라고 보면 악의 요소가 필요한데, 그 악의 요소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세균이라는 거예요. 이 세균은 내 몸을 공격하는 차원이 아닌, 즉 병적인 세균이 아닌 유익한 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세균이 적당한 숫자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면역을 훈련시킬 수가 있다. 면역세포를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세균이 하는 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이 만들어내는 효소가 우리 몸에 상당히 많은 이로움을 주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 몸에 효소가 수천 가지의 효소가 나오는데, 그 효소를 지금 우리 몸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세균이 그 효소를 보충해주지 못하면 우리 몸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균이 장내세균이다. 장에 있는 세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장에 있는 세균을 잘 길러야 된다. 이건데, 여하튼 이런 세균은 되게 중요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고, 항상 과립구와 이 세균은 팽팽한 면역 밸런스를, 면역 균형이라고 하는 걸 이루고 있을 때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받게 되면 뭐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 과립구 수치가 올라가죠. 과립구가 원래 100이어야 되는데 이 수치가 200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균 숫자는 그대로죠. 근데 과립구 숫자가 2배로 늘어나니까 그 2배로 늘어난 이 과립구들이 한마디로 나쁜 짓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균을 공격해서는 안 되죠. 왜? 세균 숫자가 100마리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세균 숫자가 200, 150, 200마리 이렇게 늘어났을 때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100마리밖에 없는데 이 세균을 공격하는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많아진 과립구들이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시작해요. 그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과잉 면역이죠. 그래서 원래는 그대로 둬도 되는 이런 세균들을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세균들이 어디 산다고 했어요? 상피에 산다고 했죠. 이렇게 우리 이제 그 조직을 보면 이렇게 상피고, 그 다음에 근육이고, 그 다음에 지방, 폐하지방이라고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관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어쨌든
지방 조직에는 혈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하고 상피 혈관, 모세혈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혈관을 통해서 상피에 있는 이 세균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뭐가? 이 바리쿠가. 근데 공격을 할 때 그냥 잡아먹는 게 아니고 화염 방사기를 뿌리는 거예요. 화염 방사기가 뭐예요? 지지는 거죠? 네? 화염, 불로 확 다 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지지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죠. 세균 있는 곳에 그냥 대충 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이 있는 곳에 지지다 보니까 세균도 죽지만 뭣도 같이 상처를 입어요. 여기 우리 상피도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질 때, 세균을 지질 때 나오는 그런 화염 방사기에서 나오는 이런 독가스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바리쿠에서 나오는 이런 활성산소를 일중앙산소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것이다. 그래서 요게 세균에 뿌려주면 세균이 다 죽습니다. 죽는데 세균만 죽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상피들까지 같이 죽죠. 그래서 이 상피가 죽을 때, 공격을 당할 때 세 가지 모습으로 당해요. 세 가지. 자, 하나. 중요한 거죠. 하나는 세포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세포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막이 있고 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 세포의 정상적인 세포가 이렇게 활성산소, 일중앙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게 되면 얘들이 산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산화가 돼요. 이게 1단계예요. 나머지는 다 정상적이죠. 세포막만 산화되는 거예요. 세포막만 1단계에서 산화될 때 이것을 막 산화라고 하는데, 이 막이 산화됐을 때 우리가 이런 세포를 가리켜서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단계에서는 염증.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쓰리죠. 응? 그래서 내시경을 이렇게 해보면 술도 전혀 안 먹고 좋은 음식들만 먹고 그러는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내시경 해보면 내시경이 뻘겋게 이렇게 출혈이 되어 있어요. 뻘겋게 산화되어 있고 출혈이 돼요. 이걸 우리가 유염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신경성 유염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들을 보면 막 이렇게 다 산화됩니다. 두 번째, 세포를 봤더니 막만 산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미토콘드리아까지 산화돼요. 핵은 그대로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가게해서 미토콘드리아는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너지를 만들죠. 핵은 효소를 만들어요. 막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산소 공급이에요. 산소와 그 다음에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산소, 효소, 에너지. 그러니까 일단 막이 산화돼 버리면 영양소와 산소가 못 들어오죠. 이제 이게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막도 산화되고 미토콘드리아도 산화돼 버리면 여기는 이제 에너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못 만든다는 얘기는 세포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세포가 점점점 기능이 떨어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전이라고 해요. 남자들은 발기부전이라고도, 발기부전도 있고
그다음에 앞이 안 보이는 걸 안구부전이라고 하고, 이제 생각을 못하는 걸 뇌부전이라고 하고, 심장이 안 뛰는 걸 심부전이라고 하고, 콩팥이 소변을 못 만드는 병을 우리가 신부전이라고 하죠. 콩팥 부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피가 제대로 피를 못 돌리는 걸 우리가 혈관 부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전이라는 것은 세포가,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죽는 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간부전도 있죠. 간이 이렇게 부전되고, 심지어는 뭐 부전이라고 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이거 이렇게 있고, 폐부전도 있고, 단순히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산화가 됐는데 다 산화된 거예요. 핵도 산화된 거예요. 핵도 산화되면은 뭐 산소도 안 들어와, 에너지도 못 만들어, 그다음에 효소도 못 만들죠.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세포들 이렇게 핵까지 산화됐다. 핵이 산화됐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걸 종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양은 두 가지가 있죠.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있죠. 양성 종양은 천천히 커지는 혹을 말하는 거고, 악성 종양은 빨리 커지는 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가운데 있는 중간 종양도 있어요. 그리고 커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종양이 있어요. 이건 2달 만에, 한 20년 동안 클 때 2달 만에 커지는 이런 초악성 종양도 있어요. 근데 이 초악성 종양은 여러분들이 2달 전에 내시경을 했는데, 초음파 내시경 다 했는데 정상으로 나왔어요. 노멀을. 기분 좋았어요. 좋았는데 2달 후에 속이 안 좋아서 내시경을 해보고 초음파 찍어보니까 말기 아니래요. 이런 경우가 주변에서 좀 보셨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초악성 종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포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근데 유전자를 건드렸다, 핵을 건드렸다, 핵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생사가, 수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도 몰라요.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유능한 닥터가 내시경을 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 오묘한 세포의 세계에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개봉을 했다가 또 닫는 경우도 있죠. 보고 이거 생각지도 못하고 만져버리고 이렇게 있고, 또 의외로 크게 봤는데 그냥 양성 종양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종양의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암들이 이제 우리가 그레이 존이라고 하는데 중간 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라고 해도 너무 떨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암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마음을 놓을 것도 아니다. 항상 관리하고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암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암이 왜 생기는 거예요? 산화돼서 생기는 거죠. 산화가 되는데 아주 간단한 이론이에요. 근데 이런 간단하지만 이런 이론들을 정립하고 밝혀내기 위해서 시간이 20년 넘게 걸립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병들은 세포 단계에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 하나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세포 하나만 관리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세포를 하나를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눈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코는 어떻게, 귀는 어떻게, 뭐 입은 어떻게. 근데 이제 종합병원에 가면 뭐 신경외과, 뇌신경외과, 뭐
부위내과, 그 다음에 내분비내과, 정형외과, 엄청나게 많죠? 그렇게 다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죠? 굉장히 힘들죠? 이 세포는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막히거나, 출혈이 있거나, 이럴 때 가서 큰 혹이 있거나, 떼어내거나, 수술하거나, 응급 상황에서는 각각의 각각의 파트별로 가서 진단을 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세포 관리는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다. 왜? 세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세포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포는 10만 킬로미터의 혈관,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갖고 있는 혈관에 의해서 세포들은 100쪽의 10쪽의 세포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포를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에 혈관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죠.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혈관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혈관에 우리가 관리할 때 뭘 넣어줘야 돼요? 혈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을 혈관을 통해서 넣어줘야 된다. 근데 그 혈관들은 어디에 다 흡수가 되느냐? 혈관을 장에서 줍니다. 그 장을 혈관으로 직접 흡수가 되는 장을 우리가 소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곡장이라고 해요. 곡장. 구글 곡자죠. 작은 창자라고 해요. 작은 창자라고 하는데 이게 무려 5m예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대장은 1.5m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장의 길이가 식도에서 항문까지가 무려 7m까지. 그러니까 소장이 이렇게 5m 정도 긴 이유는 바로 왜 그럴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장이라고 하는데 이 소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포의 영양소들을 흡수를 한다. 그리고 이제 암은 소장은 거의 없죠. 이제 10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생겨나는데 그 소장암이 없는 이유는 소장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이는 백혈구들이 소장이 많기 때문에 소장에서는 암이 발견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핵이 이렇게 효소를 만드는 핵이 산화가 되어버리면은 이 효소가 무슨 효소냐면요, 여러분, 효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분열을 하는 효소예요. 세포를 분열시키는 효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세포를 정상적인 모양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 모양이 있잖아요. 간의 모양, 간에 있는 세포는 간의 모양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간을 분열을 시켜주는 그런 효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 정상적인 간의 그 유전자 핵이 산화돼 버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제대로 된 간의 모양을 갖춘 그런 세포가 안 나오겠죠. 두 번째는 그 제대로 된 간의 모양을 갖춘 세포가 안 나올 때마다 이 세포가 분열을 계속하는 거예요. 원래는 분열이 필요할 때만 분열을 해야 되는데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들은 대부분 다 모양이 괴물 같아요. 이게 보면 간에 있는 암세포, 폐에 있는 암세포, 위에 있는 암세포도 다 비슷비슷해요. 테라토마라고 괴물 같아요. 진짜 시커멓고 정상적인 예쁜 색깔이 아니고
지그럽고 아주 모양이 불규칙적이고 예, 딱 봐도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딱딱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세포가 생기느냐 바로 효소가 여기 유전자가 폐기의 유전자가 산화돼서 정상적인 효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효소는 정상적인 모양을 만드는 효소와 그 효소의 분열을 조절하는 효소인데 그 두 가지가 깨져가지고 암세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 세 개, 마, 해, 이 세 개를 관리를 함으로써 염증과 유전과 종양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근데 요것만 이제 없애주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도 요것만 없애주면 병이 안 걸리겠죠. 그래서 이걸 없애주는 걸 우리가 항산화 효소라고 하죠. 항산화 효소가 이걸 없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서. 근데 이 항산화 효소가 나이가 40이 쫙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서 반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명이 다 40대였어요. 수명이 다 40대예요. 왜 그러냐면 이 효소가 반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병이 막 어떤 사람은 염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전이 있고 암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 항산화 효소가 또 이제 아주 젊은 친구들도 어린아이들 젊은 친구들도 이 항산화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암이 많이 걸리고 나쁜 병들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항산화 효소를 우리 몸에서 제대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 항산화 효소를 대처할 수 있는 좋은 항산화제를 계속해서 섭취를 해야만이 병이 안 걸린다. 즉 무슨 얘기냐? 매일매일 40이 넘어가면 매일매일 항산화 효소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수명을 40, 50이 아니고 80, 100 많게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케어를 하면 120, 150, 160까지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야, 이게 옛날에 임금들이 오래 못 살았던 이유들이 있었죠. 왜? 몸을 받아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또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정에서 이런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혼, 사망, 파탄, 고민, 불안, 초조, 갈등, 분노, 외로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이러시는 분들이 암이 많아요. 그리고 또 병에 많이 걸리는 사람들 중에 3교대를 하는 그런 간호사 또는 뭐 노동자들 굉장히 병이 많은데 이제는 과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많이 나오냐? 과로를 하게 돼도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과로, 잠을 안 자도 나와요. 잠을 안 불면 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운동선수들.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프로 선수들은 이게 직업이에요.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의 수명이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10년이 짧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꼭 먹어야 되는 게 항산화제를 먹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기자들이 이런 사람들도 수명이 되게 적습니다. 짧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시골의 농부들도 의외로 암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농부들도.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농부들 중에서 100세를 넘어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한 4천 명 정도 있어요. 4천 명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남자는 4천 명 중에 14%밖에 안 돼요. 남자는 560명밖에 없어요. 다 여자예요. 100살 넘은 사는 거죠. 왜? 그리고 다 어디에 사냐면 다 시골에 살아요. 자, 이 차이점을 볼게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면서 일을 많이 하죠.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집안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을 좀 덜 씁니다. 몸을 많이 쓸수록 수명이 짧아진다. 이게 바로 활성산소예요. 햇빛을 많이 받아도 수명이 짧아져요. 햇빛은 어느 정도만 받아야 돼요? 하루에 30분. 30분 정도 많이 받아도 1시간 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햇빛을 받아야 우리 몸에서 바이타민 D가 생성되고 그 바이타민 D와 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런 의욕, 우리 몸에 어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햇빛에 의해서 나와요. 햇빛에 의해서 나오고 멜라토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언제 나오냐면 달빛에 의해서 나와요. 달을 봐야 나오는 거예요. 해에 의해서는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러고 싶다. 막 의욕이 불타오르는 것은 햇빛을 봐요. 그러니까 아침에 햇빛을 딱 보는 순간 자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못 사는 사람. 아침에 햇빛을 딱 보고 와, 나 이러고 싶다. 근데 이게 막 과로한 사람들은 아침에 햇빛을 보면 피곤하다 이러면 오래 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 아침 햇빛을 우리가 에너지로 생각할 수 있게 기분 좋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이런 상태가 아침에 일어나야 우리가 병에 걸린 사람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멜라토닌이라는 생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멜라토닌은 완전히 암흑 세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환한 햇빛이 많은 이런 데서는 멜라토닌이 전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 잠을 안 자잖아요. 잠을 안 자고 뭐 밤에 야근하고 공부 막 늦게까지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은 멜라토닌이 생성이 안 되면서 그 멜라토닌에 의한 그 수면 유도라든지 어떤 재생작용들이 다 차단돼가지고 병이 시작한다. 그래서 자살률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였어요? 이렇게 낮에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낮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약기운으로 자살해요. 술기운이냐. 그러지 다 밤에 오는 거예요. 왜? 밤에는 이 멜라토닌이 지금 그때는 우울증 같은 게 약간 그래서 우리가 보름달로 확 떴을 때 이때가 자살률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만 그 자살을 또 안 하려면 햇빛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또 자살이 없죠.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밸런스, 균형을 이뤄야지 건강하겠죠. 그러려면 하루에 잠을 8시간 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을 잔다는 것을 뭐 휴식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잠을 푹 자야, 불을 팍 꺼놓고 잠을 자야, 눈을 감아야 몸에서 멜라토닌이 나오고, 몸에서 재생이 되는 호르몬이 나오고, 백혈구가 활동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상쾌한 기분을 느끼고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잠을 푹 자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몸이 제대로 신진대사를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래 못 사냐면 막 산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굉장히 뭐 자기 마라톤하고 이렇게 막 혹사를 시키는 사람들이고 남들보다 항상 먼저 산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도 먼저 가요. 항상
먼저 100세 넘은 노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격이 느지근해요. 낙천적이고 느지근하고 절대 1등을 하려고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성격들이 활성산소를 많이 안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50분 갈 거예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할 것도 없고 어차피 일을 할 때도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나무꾼이 2명이 있는데 어떤 나무꾼은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잠 안 자고 도끼질을 해요. 근데 이쪽에 있는 나무꾼은 도끼질을 딱 1~2시간만 하고 그냥 자는 것 같아요. 놀아. 그런데도 나무를 수확하는 거 보면, 나무를 가져오는 거 보면 훨씬 더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렇게 무뎌진 도끼로 계속 내려쳐봤자 나무가 베어지긴가 그래요. 자기는 딱 2시간만 내려치고 그 다음 시간은 나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거하고 일을 제대로 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일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건강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안 줘야 되죠. 어저께도 이제 제가 저 친한 약사들하고 제가 이제 대한약사의 건기식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약사회 한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회원들만 22,000명 있고 약사회 한 수십만 명 있는데 이제 그 약사회에 이제 건강기록식품,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하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좀 막중한 그런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이제 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실제 야구에 있는 사람 약사들이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약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고 약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약을 무조건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100살이 넘은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은 잘 안 간다. 약은 안 먹는다. 병원에 잘 안 간다. 거의 안 간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100살이 넘어가는 거예요? 소식이에요, 소식. 그러니까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게 적게 먹는다잖아요. 적게 먹는다. 이 적게 먹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보시면 과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식.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죽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 넘은 사람들 중에 과체중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작고 슬림해요. 그러면서도 일은 열심히 안 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을 충분히 자고 요령껏 일을 해요. 요령껏 이런다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요령껏 한다는 것은 충분히 내 몸을, 근데 그분들은 이런 세포 교정이라고 하는 교육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연에서 그걸 터득한 거예요. 자연에서 터득해서 그걸 실천한 사람들은 오래 약과 어떤 병원의 그 어떤 진단이나 의료 시스템이 그게 우리가 100세 노인이 만드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이게 활성화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뇌졸중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네. 그죠? 네. 아니, 급증을 하고 있어요. 뇌졸중이 뭐예요? 뇌졸중이 뭐예요? 뇌졸중은
이 두 가지예요.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뇌졸중이라고 해요. 근데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거고요.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응? 근데 막히는 경우는 이제 사실은 반신부수가 되기도 하지만 그 확률이 굉장히 적지만 뇌출혈은 최소가 반신부수.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왜 지금 뇌졸중 환자들이 많아서 이유가 뭐라고 나왔어요? 미세먼지라고. 지금 미세먼지가 뇌졸중의 아주 핫한 원인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기 전에 이 말씀 드리기 전에도 지금 미세먼지는 뇌졸중이 혈액 이거 이제 심혈관 질환이잖아요. 심혈관 질환 말고도 암,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 그 다음에 또 심각한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 대상포진이에요. 지금 대상포진 환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지금 뭐 보니까 뭐 한 10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 대상포진의 원인도 미세먼지. 대상포진, 치매, 뭐 미세먼지가 뭐냐 근데 원진이야. 아니에요. 10마이크로메타. 근데 나보다는 좀 큰데요. 어쨌든 10마이크로메타 정도 되니까 아주 작은 머리카락에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먼지인데 이 먼지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바로 서부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미세먼지는 석유라고 보셔야 돼요. 미세먼지가 예전에 우리 사회책에서 나왔나? 아니면 뭐 화학책에서 나왔나 모르겠지만 스모그라고 들어보셨죠? 런던 스모그. 런던의 1956년도, 58년도에 그 스모그가 나타나서 스모그가 생겨서 불과 4일 만에 4만 명이 죽었습니다. 런던 시내에 4일 만에 4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스모그가 이제 저기하게 되면서 굴뚝 있잖아요. 그러니까 굴뚝에서 나오는 석유 연기 있죠. 이 매연이라고 하죠. 이 매연들이 다 땅으로 가라앉습니다. 기압이 낮아지면서. 그래서 그걸 다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원인을 못 잡았어요. 갑자기 다 호흡기로 죽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는 그 스모크하고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똑같아요. 단지 섞여 있을 뿐이에요. 뭐하고? 모래하고 황사 이런 거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미세먼지 성분을 보면 다 석유 매연이에요. 이거 어디서 나와요? 95%, 저는 99% 정도 되는 거예요. 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피할 수도 없어요. 왜 못 피하느냐? 제가 유럽에 비즈니스로 유럽에 갈 때 이제 유럽에 타잖아요. 중국을 통해서 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이쪽으로 쭉 폴란드까지 유럽에 가는데 그때 갈 때는요, 갈 때 보통 11시간 그러니까 트랜스퍼를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직항로가 없기 때문에 트랜스퍼를 해요. 그럼 이제 프랑크푸르트까지 갈 때 11시간 정도 걸리는데 올 때는 9시간 반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바람, 편서풍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 바람 타고 날아오는 거예요. 똑같은 기름이 들어가도 바람의 영향이 맞바람이 아니죠. 뒷바람으로 쭉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먼지가 올라오면 다 한국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건 뭐 중국이 개발을 중지하지 않는 이상 중국은 우리나라에 아주 어마어마한 보상을 실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협상을 잘해야겠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실제 뭐 반도체에서 나오는 지금 뭐 백혈병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도망간다고 피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요즘에 그 대진 침대 있죠. 라돈 나오죠. 그건 이미 애고된 거였어요. 지금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이 건물에 들어있는 석고보드 있죠.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단열재로 석고보드가 실제 이런 라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옛날에 지었던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들은 라돈이 다 들어가 있다. 석고보드에 인광석이라고 하는 화강암이 라돈을 품어내는데 그게 500년 정도 품어내요. 어마어마하고 수명도 500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서 그렇게 올라오죠. 그 다음에 벽에 시멘트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 폐암이 급증하고 있고 여성들 암 중에 폐암 사망률이 1위인데 그 여성들이 암에 걸리는 이유도 다 이제 아파트 라돈, 아파트에서 나오는 라돈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무시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미세먼지들은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정신 스트레스 없고 그 다음에 요령껏 일을 한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이제 뭐 수백 방사선, 왜냐면 이제 석유 연료에 보니까 이게 이제 뭐가 들어있는 중금속이 들어있고 발암물질, 그다음에 방사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석유 그 미세먼지에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미세먼지라고 하지 말고 방사선 먼지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후쿠시마만 간다고 해서 방사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사선을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다 대상포진 걸립니다. 뭐 지금 백혈병 같은 경우도 아직 아이들은 치명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바로 이런 염증이나 이렇게 부전이나 종양을 일으킵니다. 사실 이 중금속이나 발암물질 방사선은요 우리 몸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활성산소, 항산화제를 먹는다는 거 되게. 근데 황산화제가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는 역할을 하나밖에 못해요. 활성산소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죠. 비타민 E도 있죠. 그것도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항산화제는 이제 부분적인 기능, 항산화제고 그 기능 자체가 광범위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강력한 몸의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강력한 이런 항산화제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섭취하게 되면 이 미세먼지도 방어할 수 있다. 미세먼지도 방어할 수 있고 또 지금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같이 살기 싫어도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없나요? 요즘에는 그냥 빨리빨리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육친이라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친한 형제간들이든지 부모, 그다음에 이제 부부들, 부부 또 자식 뭐 이런 경우에는 정말 꼴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처럼. 근데 이런 분일수록 항산화제를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네, 사실 호적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걸 놓치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활성산소가 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걸 합니다. 이제 어떤 처자가 있었는데 결혼 취직을 갔어요. 갔는데 굉장히 사나운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시집살이가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매일 매 시간마다 이제 시집살이를 시키니까 아주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데 아이가 또 안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소방을 받았어요. 소방을 받아가지고 쫓겨난 거죠. 쫓겨났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다른 남자들은 아이를 20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다시 또 이렇게 처자가 들어가면 그 처자는 또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누구의 문제냐? 다 남자에게 문제가 있다. 옛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 문제는 시어머니한테 있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전혀 없어요. 시어머니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사실은 임신이 안 된 게 아니라 임신은 되는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착상이 안 된 거예요. 즉 이게 지금도 이제 우리가 난임하고 불임하고 헷갈리는 건데 불임은 이제 수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난임은 수정은 되는데 이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착상이 되더라도 유산이 되는 경우죠. 근데 실제 임신 체크기로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정이 돼서 여기 착상이 될 때까지 일주일 걸려요. 보통 5일에서 일주일 걸리는데 이 5일에서 일주일 걸리는데 여기서 이제 안 붓고 못 붓고 가면 수정은 돼도 일주일 동안은 살아있는데 착상을 못하게 되면 죽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랐던 거죠. 이걸 다 불임이라고 했던 거야. 이 불임이 아니라 이건 난임이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 이런 경우에 테스트 기준에서 안 나와요. 보통 착상을 해서 테스토스테론이 아니라 프로게스테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이것이 어느 정도 수치가 이제 조정이 되는데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돼야 임신 테스트기가 이게 착상이 되고 보름 정도 돼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임신 테스트기로 양성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수정된 지는 얼마가 됐나요? 수정된 지 3주 정도 지난 거죠. 이게 3주 정도 되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딱 테스트기로 양성 나왔을 때는 21일째, 최소 21일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착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막이 상하는 어떤 막이 상하는 거예요? 여기 자궁 내막의 염증입니다. 이 자궁 내막의 염증이 왜 생겼냐? 바로 시어머니의 구박 때문에. 구박을 얼마나 하는지 저기 내 정신의 스트레스에 공포, 불안, 공포, 갈등, 분노감도 있죠. 그 다음에 외로운 거야. 내가 지금 자기가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롭고 분노, 갈등, 초조, 공포, 고민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자궁 내막을 다 산화시켜버려요. 이런 상태에서는 임신이 안 돼요. 근데 그때도 만약에 이 며느리가 항산화제를 먹었다면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인 거예요. 항산화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노화를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세포들을 안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고 케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네. 컴퓨터와 수백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이제 지리산에 그 내기마을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역명을 말해주면 그렇지만 이게 TV에서 나온 말이니까 내기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마을을 가보면 기슭이에요. 기슭인데 그 기슭에 가면 남자들이 다 50대에서 다 죽어요. 근데 죽는데 다 폐암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왜 죽는지.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물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오염도 전혀 되지가 않고, 한마디로 저렇게 조기 사망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공장도 오염시키고 깨끗한. 아니 청정지역인데 남자들이 못 사는 다 폐암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방사선을 측정해봤더니 방사선이 50배가 됩니다.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어마어마한 우라늄이 깨지면서 나오는 게 라돈이라는 방사선인데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라돈이라는 방사선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폐암을 만들어버려요. 50배. 왜? 다 바깥에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라돈에 중독돼서 여러분 그 마리 퀴리 분이라고 아시나요? 그 퀴리 아시죠? 그 폴란드의 그 과학자잖아요.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라돈을 발견했어요. 노벨 화학상을 받고 남편도 받았죠. 부부가 같이 받은 그런 케이스인데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고요. 마리 퀴리는 뭐 때문에 죽었어요? 방사선 중독으로 죽었어요. 방사선 중독. 그러니까 이 방사선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때 만약에 그 항산화제를 먹었으면, 해독제를 먹었으면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마리 퀴리는 폴란드 사람인데 제가 폴란드에서 아로니아를 처음으로 배웠는데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좀 폴란드에서 좀 더 일찍 아로니아가 나왔던지 아니면 좀 늦게 마리 퀴리가 좀 살았다면 아마 좀 그 방사선 중독으로 죽지 않았을 거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에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 있었어요. 1982년도에. 근데 이 체르노빌이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게 돼요. 후쿠시마 터진 것처럼 터졌는데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1986년도면 3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500년 동안 못 씁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콘크리트로 그걸 다 쌌어요. 어마어마한 콘크리트로 방사는 다 싸가지고 공합을 시키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 밑으로 들어가고 땅이 다 오염돼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뭐 문제가 많았죠. 우크라이나, 폴란드에서 나오는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렇게 나오는 그런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폴란드에서 가공해가지고 팔다가 방사선량이 막 500배가 넘게 나온 거예요. 그게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사능이라는 것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바로 없어져서 소변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방사선은 우리 몸에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은 몸이 딱 들어오면 무조건 바깥으로 빼줘야 되고 그게 딱 터졌을 때 동식물들, 반경 한 50km 내에 있는 동식물들이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식물이 아로니아라는 식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로니아라고 하는 식물이 유명세를 탔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남았느냐 봤더니 거기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방사능 물질을 다 해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방사선에 감염된, 피폭된 그 방사능 환자들에게 아로니아 즙을 짜서 그때 다 먹여서 실제 그런 개선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로니아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2년도에 이제 안토시아닌, 아로니아에서 뽑아낸 안토시아닌을 식품의 영역을 넘어서
실제 어떤 몸에 어떤 활성과 기능을 줄 수 있는 의약품까지 지금 개발을 하게 되고 의약품의 수준까지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런 중금속이나 방사능, 그 다음에 활성산소, 이 세 가지인데 중금속, 방사능, 활성산소, 그 다음에 발암물질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의 우리 질병을 일으키는 독소들을 다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항산화제 중에서 유일한 물질은 안토시아닌인데 안토시아닌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안토시아닌 종류가 600가지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장미에도 있어요. 낙엽에도 있어요. 가지, 요즘 자색 고구마 있죠. 자색 고구마 한 600가지의 안토시아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방사능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안토시아닌은 아로니아에서 뽑아낸 안토시아닌이죠. 그만큼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로 많이 고민이 많고 또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막아내는, 훌륭하게 막아낼 수 있는 물질이 이렇게 안토시아닌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매일매일 복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질병을 예방을 할 수 있다. 방금 이런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소가 있어요. 이제 스트레스 말고 외부에서 유입되는데 세포를 직접 손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금속, 아까 말씀드렸던 중금속이 있습니다. 수은, 납, 카드뮴, 기소. 이 수은은 근데 얼굴이 수은 예전에 화장품이 있었는데 수은을 이렇게 써서 화장을 하게 되면 얼굴이 하얘져요. 그래서 굉장히 미백적으로 많이 수은을 썼었는데 근데 얼굴은 하얘지는데 병에 걸리는 거예요. 얼굴은 하얘지는데 면역이 떨어져서 백혈병이라든지 폐암 이런 병에 걸려서 결핵이라든지 그러면서 문제가 됐으면 수은을 다 빼게 됐죠. 수은, 납, 카드뮴, 기소 이런 것들은 보통 석유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석유를 직접 우리가 먹지는 않지만 매연을 통해서 석유가 들어있는 미세먼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약이 있죠, 약. 우리가 먹는 진통제라든지 소염제, 항생제, 항암제, 해열제 이런 약들이 간에 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이 건강이 1000량이면 간이 900량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간은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제일 커요. 그리고 남자들은 1.5kg, 여자들은 한 1.1kg, 1.1kg 정도 돼요. 남자가 한 20%가 넘게 커요, 간이. 큰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남자들이 일을 많이 해서 바깥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독소에 노출이 될 확률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남자들 간이 커졌어요. 또 술도 바깥에서 많이 먹고 이 간은 이게 진화가 되면서 남자들이 원래부터 큰 게 아니고 진화가 되면서 커졌는데 요즘에는 남자들이 이제 간대기가 조금씩 적어지고 여자들이 간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오히려 간이 작아가지고 큰 소리도 못 치고 큰 일도 못하고 그래요. 오히려 지금 큰 일들 하고 막 빵빵 큰 일 저지르는 거 보면 여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돈도 잘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회적인 그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간이 크게 결정돼요. 그리고 술을 자주 먹어도 간이 커져요. 술을 전혀 안 먹는 사람도 자꾸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 간이 커지는 거예요. 간이 배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 들어봤죠. 일 계속 벌리다 보면 간이 막 커지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남자들이 간이 큰 이유는 진화적으로 독소들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커졌다. 농약, 알코올, 흡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여성분들의 암 사망률 1위가 폐암인데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5%밖에 안 돼요. 근데 암 사망률 2위가 간암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과음을 하는 여자들이 그 중에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왜 폐암과 간암에 여성들이 이렇게 노출이 됐을까요? 요리, 그렇죠. 미세먼지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세먼지는 중금속, 방사능, 그 다음에 석유, 매연이라고 했죠. 고등어를 구울 때, 요리를 할 때 나는 연기들 있잖아요. 이런 연기들도 다 발암물질이에요. 벤조피렌이라든지 아크릴라마이드 같은 발암물질들이 코로 들어오게 되면 폐암에 걸리고, 간암은 왜 이래요? 제가 약국에 있어봐서 아는데 약국 손님의 80%는 다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약을 잘 먹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술을 잘 먹고 여자들은 약을 잘 먹어요. 근데 어떤 약을 많이 먹느냐? 피임약, 그 다음에 생리통 있잖아요. 생리통, 진통제,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절투이, 그러니까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또 아이들 기르다 보니까 허리 아프고, 진통제, 뭐 소염제, 그 다음에 호르몬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어디가 안 좋아진 거예요? 간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간암이 많이 생긴다. 요리를 많이 먹으니까 폐암, 약을 많이 먹으니까 간암. 근데 요즘에 또 사망률 제3위가 뭐냐? 여자분들 뭘까요? 또 많이 먹는 게 있어요. 뭘 많이 먹어요? 네? 진짜 삼겹살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삼겹살집을 가면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치킨집에 가면 남자분들이 더 많은데, 치맥은 남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삼겹살집에 가면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겹살은요, 고기를 굽잖아요. 구운 건 완전히 대장암에 바로 유발입니다. 그 대장암이, 남자도 대장암이 3위예요. 남자도 폐암이 1위고요. 남자들은 2위가 뭐냐면은 뭐겠어요? 유혈암이에요. 3위가 간암, 4위가 대장암. 그러니까 남자들은 유의암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술과 제가 보기에는 치맥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먹는 거하고 마시는 거, 코로 숨 쉬는 거, 그냥 먹는 거, 스트레스 세 가지가 근데 간이 이렇게 나빠지면 우리 몸에 해독력이 떨어지니까 병이 생길 수 있는데 식품 첨가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 무시하시는데 이 식품 첨가물이 뭐냐면 향, 그다음에 맛, 그다음에 색, 향, 맛, 색, 이걸 보존, 그다음에 보존료, 그다음에 균, 이 네 가지를 조절하거나 네 가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넣는 게 이제 식품 보존료인데, 이 식품 보존료가 대다수가 다 간에 유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 보존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뭡니까? 뭐 과자죠. 과자. 그다음에 가공식품. 가공식품은 뭐 라면, 뭐 우리들이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아이스크림, 뭐 주스, 뭐 케찹, 뭐 이런 모든 식품, 가공식품들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품 첨가물들을 우리가 식생활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간이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다. 나는
약도 안 먹었는데 왜 간암이 걸리지? 나는 약도 안 먹었는데 왜 간이 걸리지? 되게 조심해야 돼. 특히 간경화나 간염을 앓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식품적, 꼭 술, 담배 이런 것들로만 포인트 맞추지 마시고 식품 첨가물이 뭐냐를 그 다음에 과산화지질을 조심해야 돼요. 이 과산화지질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기름을 튀기거나 구운 거예요. 기름 성분. 기름 성분을 튀기거나 구운 거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삼겹살이나 치킨이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과산화지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고기를 먹으려면 다 대부분 익혀서 먹어야 되니까 회를 제외하고는 다 익혀서 먹잖아요. 그래서 먹고 구워서 먹고. 구워서 먹어야 그 고소한 맛이 나는데 그 고소한 맛이 바로 과산화지질이 산화에서 나오는 맛이죠.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과자도 굉장히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라면도 다 기름으로 튀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산화지질입니다. 이 간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미생물 독소가 있는데요. 이 미생물 독소는 우리 몸에 균이 아까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균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균은 우리 몸에게 좋은 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나쁜 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균. 이렇게 세 가지 균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균을 장내 세균이라고 하고, 첫 번째 균을 유익균이라고 하고, 두 번째 유해균이 있고, 여기 중간균이 있어요. 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균이 선거를 할 때 두동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동층은 아직 표심을 안 정한 거잖아요. 아직 이 균은 좋은 균으로 갈지 나쁜 균으로 갈지 몰라요. 근데 이 중간균이 나쁜 균으로 가는 환경, 중간균이 좋은 균으로 되는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환경인데 이 환경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면 푸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균에게 무엇을 주냐에 따라서 균이 바뀐다는 거예요. 즉, 이 균에게 푸드를 주는데 가공식품 같은 걸 주면 유해균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자연적인 식품을 주면 유해균이 되는데 자연적인 식품 중에서도 베저터블을 줘야 돼요. 베저터블. 이 베저터블은 식물이죠. 야채, 식물을 줘야지 이쪽에서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물을 주면 유해균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강아지하고 사람은 달라요. 강아지들은 동물과 동물을 주면 유익균이 많아져요. 강아지들은 왜? 강아지들은 장이 곡장이 아니에요. 직장이에요. 장이 짧아요. 그리고 강아지들은 원래가 육식이 개과나 고양이는 원래 육식의 장을 갖고 있지만 인간은 원래 초식동물이다.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실제 식물 90%, 동물 10%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도 식물을 위주로 넣어줘야 유익균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식물을 넣었을 때 이 식물을 발효시키는 우리가요 과일 먹잖아요. 과일이나 뭐 쌀 이런 거 라이스 먹게 되면 다 발효를 시켜요. 발효를 시키는 그 균을 우리가 무슨 균이에요? 유산균. 그러니까 결국에 유산균의 먹이는 뭡니까? 식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물성 유산균을 먹으면 되게 싼 데 있어요. 우유에서 유산균을 만들어서 먹어요. 식물성 유산균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는 발효라고 해요. 발효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동물을 넣게 되면은 이게 육식을 하게 되잖아요. 육식을 하게 되면은
유산균이 이 중간균이 유산균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대장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대장균이 돼요. 이 대장균이 물론 좋은 대장균도 있지만 이 대장균이 이제 이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기름 이런 것들을 대장균들이 먹이로 삼아서 얘들이 이제 근데 이것도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유해균은 20%, 유익균 20%, 이게 중간균이 60%가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퍼센트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대장균에서 나오는 것을 독소라고. 그래서 사실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장균이 많은 그런 장내 환경에서는 발효가 되는 게 부패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 냄새를 맡아보면 썩은 냄새가 동물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방귀 냄새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육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장균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장암에 걸린 분들이 매우 그러니까 바꾸어야 된다. 그것을 9대1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암을 일으키는 유해균과 그 유해균이 만드는 독소를 밀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 헬스클럽에 가보면 막 근육이 정말 부러울 정도의 근육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매일 뭘 먹습니까? 닭가슴살, 프로테인 막 먹죠. 근데 그 닭가슴살을 많이 먹으면 오래 못 살아요. 프로테인을 많이 먹고 많이 먹고 왜? 이런 닭가슴살을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산성이 돼요. 산성이 되면서 아미노산이 많아지면서 산성이 되면서 뼈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뼈가 약해져서 면역이 뼈가 이제 약해지면 면역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고 노화가 촉진돼서 빨리 죽게 되죠. 또 두 번째는 이런 단백질 종류를 많이 먹게 되면은 장이 썩어요. 이 단백질이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이제 소화가 되지도 못하고 썩죠. 썩으면서 나오는 게 요산, 페놀, 린돌, 스카톨, 알몬 이런 게 여러분 주변에 보면 통풍 환자들 있죠. 네? 통풍 환자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백질이 많이 먹어요. 단백질. 고기 이런 거 다 망라해서 어쨌든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의 또 공통점은 소주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풍에 걸린 사람들 공통점이 이거예요.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데 실제 술보다는 그 단백질이 썩어서 단백질이 썩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산이 되죠? 요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풍 환자들 보면 발가락 끝 아파가지고 아픈 사람들 보면 다 보여요. 요산 수치가 높죠? 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통풍 환자도 체질 4개월만 체질 개선하면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4개월이면 그 정도면 다 없어요. 대신 식이요법을 해야죠. 왜? 이게 고기를 많이 먹어 생긴 병이니까 고기를 적게 먹어야 돼요. 너무 제대로. 그런데 이 통풍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사실은 병원에 가보면 약 주는 게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콜키친이라는 요산 생성 억제제를 주고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주고 이 진통제 주고 나면 그걸 먹으면 약간 통증이 없어지는데 아주 부작용도 많고 그런데 이제 고기를 좀 덜 먹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통풍을 치료 완치가 가능합니까? 라고 병원에 물어보면 아이고 완치는 안 됩니다. 그건 나치병입니다. 이런데 실제 체질이 개선되면 통풍이 언제 몸에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쨌든 아주 음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음식. 이 푸드가 세포를 정상화시키는
약은 저도 약사지만 약은 세포를 정상화시킬 수가 없어요. 약은 세포를 마비시킵니다. 약은 세포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실제 세포를 정상적인 세포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이 세포에 공급되는 그런 식품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히포크라테스가. 예수님은 나이가 2000살이잖아요. 2000살 좀 넘으면 2000살 좀 넘었죠. 서기 2018년인가.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그보다 훨씬 전에 태어나십니다. 근데 그 말을 했어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건 약으로도 고치고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에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요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무용지물이야. 그러니까 그 약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의 약은 간을 약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어떤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약을 써야 된다. 아니 보면 요즘은 약을 병원에서 누구나 함부로 평생 먹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살 넘은 노인분들 보면 약을 드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고통과 그 순간의 어떤 불편한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단발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세포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 약으로서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만 바뀌냐? 체질은 음식에 의해서만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이 생각과 육체를 일체화해요. 이 내 생각과 몸을 일체화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제 불균형이 됩니다. 표리가 부동해지면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도 그렇지만 사기꾼들은 안 아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실제 그게 그 모습이에요. 속도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그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들 있죠. 착한 사람들이 당연히 잘 됩니다. 그리고 실제 통증 세기도 착한 사람들이 큽니다. 통증학자 이야기 들어보면 뻔뻔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리고 그리고 통증 감기도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렇게 보면은 양심이라든지 또는 선함 이런 것들이 꼭 건강하고 직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몸은 굉장히 단순하고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면 그 신념을 끝까지 주장하는 게 몸에는 더 좋아요. 이걸 가지고 막 갈등하고 의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몸에서는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기를 치더라도 이거 신념을 가지고 치면 그 사람은 건강은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괴로워하거나 얘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세포는 논리적이거나 우리 세포는 어떤 학습이 된 고도의 어떤 인격체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우리 세포는 굉장히 단순한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불안, 고민, 초조 이런 고민들을 들어가게 되면은 갈등 요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세포는 막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고기 종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유해물이 많아지고 장이 썩는다. 그래서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네,
스트레스와 독소가 이렇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고민, 불안, 초조, 미세먼지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냥 혈압이 올라가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올라가요. 올라가고 그냥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런 염증이나 암세포들도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거거든요. 암세포, 그다음에 부전, 염증세포가 하루에도 수십억 개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증, 암, 종양들이 염증, 부전, 종양 이런 세포들이 우리 백혈구들의 사총사가 있는데 이 사총사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식세포, 아리구, 림프구, 대형림프가 있는데 이 대식세포는 물불을 안 가리고 다 죽여요. 물불을 안 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령관이에요. 다 그냥 가서 불필요한 거 있으면 다 먹어버려요. 죽은 세포, 병든 세포, 암세포. 대식세포가 근데 우리 몸에는 대식세포가 한 5%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과립구는 세균만 잡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림프구는 바이러스나 아주 작은 세균을 잡아요. 그다음에 대형 림프구는 이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지는 않아요. 이것은 대형 림프구는 아주 특화된 세포인데요. 잘못된 세포들만 잡아요. 자기 몸 현병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몸에서 병들었거나 암이 됐거나 이런 세포들을 잡고요. 그래서 암을 잡는 세포를 NK세포, 염증을 잡는 세포를 NKT세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스트레스, 독소가, 미세먼지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이제 염증이나 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백혈구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치유 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걸 언제 죽여야 되느냐? 우리 몸에 염증, 암 이것들을 언제 잡느냐? 봤더니 눈 떠 있을 때는 아무 짓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눈을 계속 떠 있는 한 여러분들의 몸에서는 계속 암이 커지고 염증이 커지고 여러분들의 몸은 계속해서 나쁜 세포들, 이 독소들로 가득 찬단 말이죠. 그럼 언제 그게 없어지느냐? 밤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눈을 감아야 되죠. 근데 그냥 눈을 감으면 죽습니까? 잠을 자야죠.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잠을 우리가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라고 나누죠. 그래서 수면파라고 하는데 나누는데 그 알파파에서 작동을 하는 게 바로 자연치유. 베타파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베타파는 굉장히 긴장된 파장이에요. 긴장된 파장이고 이게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선잠을 자는 경우 있죠. 설잠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베타파가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푹 자는 거 있죠. 숙면은 세타파가 나와요. 완전 무의식 상태예요. 근데 그런 세타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무아지경으로 돼요. 막 어부가도 몰라. 어부가도 몰라.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탁 건드리면 일어나죠. 이런 사람들은 자연치유가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 무슨 병이 있는가 보면 자가면역 질환이 많아요. 자가면역 질환 있잖아요. 몸에 막 염증, 통증 이런 것들로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탁 치면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을 푹 자야지 오래 사는 이유가 우리 몸에서 잠자는 동안 자연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자연치유 주체가 백혈구 때 대식세포, 과립구, 림프구, 대형 림프구 네 가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니까 호르몬은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과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중추적으로 움직여서 낮에 수축됐던 혈관을 확장시키고 낮에 수축됐던 인슐린 펌프를 확장시켜서 이걸 이제 잘 인슐린도 많이 나오고 혈관도 확장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밤이 되면 통증이 더하죠. 밤이 되면 통증이 더한 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약을 먹지 말고
그럼 그냥 너무 심한 것만 먹고 그게 혈관이 열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치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빨리 자야 돼요. 응? 빨리 자야 돼요. 통증이 올 때 빨리 잠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뛰어야 돼요. 막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을 때는 몸을 혹사를 시켜야 돼요. 된다고 해도 그날만 혹사시키는 거니까. 근데 혹사시킬 때 활성산소가 또 우리 몸을 기창시킬 수 있으니까 안토시아닌을 먹고 막 정신없이 뛰고 그러면 이제 지치잖아. 그때 잠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몸은 굉장히 솔직하게 반응한다고. 솔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세포가 탈진이 되면 지쳐서 잠이 오는 거죠.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수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혈관이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통증, 발열, 부종, 발진, 출혈, 발열. 사실은 이게 잠잘 때 와야 되는데, 네? 잠잘 때 안 오고 이게 해가 지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연치유를 잘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자연치유를 잘 규칙적으로 잘 해왔으면 잠이 잘 때만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잠을 잘 때니까 통증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는요 모든 것들이 다 못 느껴요. 숙면을 하죠. 그때 호전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고 잠도 불규칙적으로 자고 그리고 아까 세포의 영양소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 약으로 컨트롤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치유 반응이 이제 잠잘 때가 잠을 이제 완전 규칙적으로 못 자다 보니까 헷갈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듬을 생체 리듬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호전 반응이 나타날 때는 내가 그동안 몸 관리 너무 못했구나. 줄여야 됩니다. 이게 언젠가 한번 지나가야 되고 이렇게 지나가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자연치유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되면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새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막 살이 새카매졌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치유. 근데 새카매지는 이유가 실제 독소들이 나오면서 그 독소에 의해서 화상을 입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벗겨지려면은 한두 달 걸리죠. 세포가 한번 벗겨지려면. 그래서 그 멜라닌 색소가 나와서 좀 새카매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크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거의 90%는 다시 새살로 섞게 됩니다. 두려워하시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호전 반응이 나타날 때 대부분의 이제 불안한 요소들 때문에 보통 약국에 가서 약을 먹죠. 진통제를 먹는데 진통제와 스테로이드를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데 이렇게 받게 되면은 조직이 복구가 안 됩니다. 조직이 복구가 안 되고 조직이 염증이 만성화됩니다. 만성 염증으로 보면 절대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 과정을 이겨내야만이 여러분들 세포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견디셔야 됩니다.